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오늘은 백석의 여승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학습지에 오자가 있었어요. 정지용 향수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행과 연의 규칙적 배열인데 행과 열의 규칙적 배열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행과 연의 규칙적 배열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백석의 여승 하기 전에 지난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의 이론과 관한 얘기들을 잠시 했었는데요. 오늘 추가로 조금 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의 외할머니에 대한 툇마루 할 때 시의 형식상 종류를 잠시 봤었죠. 그 서정주의 그 외할머니에 대한 툇마루는 줄글로 쭉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문시라고 했습니다. 이 산문시는 형식상 자유시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했죠. 형식상 종류에는 자유시, 정형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나라 시 중에서 정형시에 해당되는 건 시조가 여기 해당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할 때 같이 자유시는 모두 내재율의 운율을 지니고 있고 정형시는 외형률의 운율을 지니고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 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용상 시의 종류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의 모든 시가 서정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시인의 주관적 감정과 정서를 담은 감성과 정서를 담은 한마디로 감정을 담은 시겠죠. 그리고 서사시는 역사적인 그 내용이나 위인들의 그 모험담 같은 것, 또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룬 것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시인데 서양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김동완의 국경의 방 같은 것이 그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 지금 이 시들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수능 시간까지 보더라도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는 서종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시는 대화체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늘날 희곡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쓰이지 않는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겠죠? 형식상은 자유시, 정형시로 나눠지고 내용상은 서정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잠시 얘기했어요. 서사시와 서사적은 다르다라고 했죠. 서사시와 서사적이다라는 말은 다르다. 그래서 서정시지만 서사시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사적인 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태안 툇마루와 오늘 하는 여승도 이 서사적인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의 이론 부분을 조금 더 하자면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 시절 배운 내용인데요. 시의 그 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하죠. 우리가 배운 정지용 향수와 서정주의 외할머니 리안 툇마루는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었죠. 그래서 그 시 속에서는 둘 다 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 또는 내 마음 할 때 내.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시 속에서 이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자라고 하죠. 한자어로. 이 청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시들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시를 독백체라 그러고요. 독백체에 반대되는 개념이 대화체라고 할 수 있고 시 속에서 어머니 그립습니다 라든가 누이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겉으로는 말을 건네는 수법을 쓰고 있어서 대화체 같지만 어떤 대상을 부르기만 하고 그 사람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도 말을 건네는 수법을 사용한 독백체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고등학교 과정 중에 공부해야 할 많은 시 중에서 대화체로 된 시는 몇 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체에 해당되는 시들은 그때 작품이 나올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한 번씩 질문을 하죠.
이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함축적 의미라는 것은 시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암시하거나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는 그때그때 작품에 따라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요. 그리고 시의 수사법, 이것도 중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요. 시의 수사법은 크게 비유라든지 강조, 변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그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비유를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이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할머니의 디안 텐마루에서는 의태법도 있었고요. 자, 요 대표적인 것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법 중에는 과장, 반복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변화는 뭐 도치, 대구, 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정지훈의 향수에서 후렴구에 해당되죠. 후렴구에 해당되는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하는 것 부분이 서리법에 해당됩니다. 이 서리법이 기억이 안 나면 서리법은 의문형으로 끝나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다.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강조한다. 일종의 시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략법은 문장에서 이렇게 맨 끝에 시어에서 말 줄임표를 쓰고 다 끝났다든지 아니면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환희하다가 아니고 그냥 환희라든지 즐거움을 느끼다가 아니고 즐거움 이런 식으로 명사나 명사형태로 끝나는 경우 여운을 남기는 여운을 남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략법의 경우는 이렇게 생략을 했을 경우에도 여운을 남기고요. 이거 생략법은 아니에요. 명사형이나 명사형 종결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생략법처럼 시에서 여운을 남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시로 들어가서요. 정지용의 향수에 이어 백석의 여승 보겠습니다. 백석의 여승. 백석은 1912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앞 시간에 봤던 서정주보다 조금 더 일찍, 3년 먼저 일찍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인은 사투리를 시에 많이 활용한 그런 시인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시의 그 사투리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 백석은 방언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작가로 모더니즘 계통의 작가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를 분석할 때 맨 먼저 시인의 이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확인한다 그랬죠. 제목이 여자 스님이에요. 여자 스님 뭐 그냥 우리 보통 남자 스님들 하면 종교인 뭐 불교의 기운이 했군요 하는데 여자 스님은 잘 만나기가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오죽하면 저래 하는 그런 옛날 사람들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삶이 힘들어서 스님 되지 않았나.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제 머리 깎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게 일제강점기잖아요. 이 글을 쓴 당시가 일제강점기 때의 여성이 스님이 됐다는 것은 아마도 그 사연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보면 그 여자 스님의 사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도 시적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썼는데요. 이 글도 일종의 과거 회상이 들어있습니다. 맨 앞쪽에 현재에서 출발을 해요. 현재 나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스님이 된 상태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과거에 어떤 분이었냐면 이러이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진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여승의 현재 모습이고요. 이 사연은 여승이 되기까지의 여승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1년이 현재라면 이 사연이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 내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지켜요. 오래된 과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그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은 거스를 역자를 쓰죠. 단일 행자 써서 역행적 구성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역행은 역행인데 과거 내의 시간은 순서를 지키고 있어요. 시간의 순서를 지키는 걸 순행이라 그러거든요. 역행의 반대말로. 그래서 과거는 순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역순행적 구성 또는 역순행적 구조라고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로 많이 출제되죠.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본격적으로 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시 다 읽어봤었다. 그쵸? 자, 이 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지? 시를 분석할 때 처음 보는 시는 제일 먼저 신 이름 한번 보고 제목 보고 그 신 이름과 제목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무엇을 대상으로 시를 쓰느냐 시적 대상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한 시적 대상을 통해서 어떤 정서를 드러낼까 또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일까지를 추측해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제목을 통해서 다른 걸 많이 느끼지는 못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봐야 될 듯 합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또 본문의 형태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 없어요. 이 형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운율을 발견했죠. 그런데 동일한 문장이 반복된다든지 문장의 지금 연마다 한번 볼까요? 4개의 연인데 4개의 연이 글자가 배열된 길이도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두드러진 운율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유시니까 운율이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내재율이고요. 외할머니의 디안텐마루에서도 산문시라서 운율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봤죠. 모든 시는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내재율도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찾아내야겠죠. 향수 같은 경우는 정중히 향수는 잘 드러났어요. 내재율인데도 불구하고 찾아내기가 쉬웠는데 외할머니에 대한 덴마루나 여성은 잘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 찾아볼까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하나만 봐도 뭐가 보여요. 어때? 자 각 행의 끝에 다다다다 나요.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죠? 그게 그 말로 빠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랩을 할 때 끝부분에 동일한 어문을 배치하거나 비슷한 발음을 배치해가지고 리듬감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뭐 야 라임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것처럼 이 라임이라는 게 리듬 음악성이잖아요. 시의 음악성이 운율인데 여기 있는 요게 일종의 라인 같은 역할이죠. 가군적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요 다의 반복이 이 운율감 형성에 기여하네요. 자, 그러면 종결음이 평생 종결음이 다의 반복이 운율감 형성합니다. 메모할까요? 자, 그러면 껍데기 부분은 껍데기라는 게 이상한데 외형적인 부분을 봤어요. 그죠? 외형적인 부분을 봤어요. 그럼 본문 내용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쪽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이 시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데 1연은 현재 2, 3, 4연은 과거인데 과거에서 시간수는 2연이 맨 먼저 처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3년이 두 번째 있었던 일, 4년이 마지막에 있었던 일, 그런 다음에 1년 현재로 오는 거죠. 지금 이 현재는 여승이 된 상태고요. 여승이 되기 전에 여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은 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기보다 굉장히 비극적이고 고단한 삶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연부터 보겠습니다. 내용 갑니다. 자, 형태까지 봤으니까 내용 보는 것 우리 연습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1연 자, 이 시의 주인공이네요. 여승이 등장합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합장은 두 손을 이렇게 마주해서 절을 하는 모습이죠.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승의 모습에서 또는 직접 모습일 수도 있고 몸에서 가지치 냄새가 났다 합니다. 냄새는 냄새겠죠. 실제로
가지칠한 취나물 냄새가 났다고 봐도 되고요. 자, 후각적 심상 썼습니다. 시의 가장 두드러진 방법은 심상은 시각적이라고 했죠. 거의 모든 시가 시각적인데 여기에 후각이나 촉각이나 뭐 청각이 첨가되면 감각적인 시가 되는 거라 그랬죠. 자, 후각적인 감각이 쓰였으니까 감각적인 시네요. 그러면 이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해서 가지치라는 것은 산나물이에요. 근데 이 여스님의 몸에서 가지치 냄새가 났다는 거 실제로 가지치 냄새도 났을 수 있지만 속뜻은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고 사는 이 인간 세계에서 벗어난 속세와 단절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세와의 단절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게 좀 단절이 좀 제법 시간이 지났으니까 냄새가 배었겠죠. 오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승이 된 모습을 굉장히 후각적으로 썼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쓸쓸한 낯이 누굴까? 이 쓸쓸한 낯이 누구? 여승이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늙었는데 우리가 옛날 하면 오래됐잖아. 오래되어서 늙은 거야. 나이 든 상태를 이렇게 옛날이라는 단어로 썼네요. 옛날같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말은 이전에 이 사람이 젊은 걸 봤다는 것 같아요. 늙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첫 만남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첫 만남이 아님을 암시하죠. 과거에 한번 만났어요. 그다음 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경처럼 서러워졌어요. 몸처럼 서러워졌어요. 서러운데 불경이래. 그러니까 불경이라는 게 불교의 경전이잖아요. 근데 불경을 스님들이 막 읊는 모습이 또는 읊는 소리가 이 시적 화자에게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나 봐. 그래서 불경처럼 서러워졌대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여승이 계시는데 시적 화자가 이거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여승의 모습을 보고 쓴 거야. 그래서 이 시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고 여승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화자인 나가 여승을 바라보고 쓴 글이에요. 마치 소설이라면 1인칭 관찰자, 1인칭인 내가 관찰하는 그런 시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소설상 특징 중에 하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란 말이에요. 원래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소설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소설의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찰자적 시점으로 관찰자적 태도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서러워졌다. 나는 서러워졌다. 나는 직접 내 감정을 드러냈죠. 감정의 직접적 제시가 되겠습니다. 감정을 직접 제시했어요. 원래 시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보통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직접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현재 과거로 돌아가는 이 여인을 제일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어땠냐면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광이 있는 일터에서 나는 또 나가 나서 내가 이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사요. 이 파리한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온 여스님이에요. 파리하다라는 말은 마르고 쇠약하고 핏기가 없는 거야. 혈색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혈색이 붉은색이 없는 거니까 좀 시각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몸이 말랐으니까 시각적이지. 이 시각적인 단어 파리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파리한 여인이란 말에서 고단한 삶을 보여줍니다. 힘든 삶. 옥수수 파는 여인이에요. 자, 그 다음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애를 데리고 다녔는데 때렸어요. 딸이면 때리는 거야. 때렸다. 엄마가 딸을 때립니다. 오죽하면 아이를 때리겠어요. 아이가 사실은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삶이 힘드니까 아이를 막 때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네요. 가을밤같이 가을 춥잖아. 갑자기 가을이 되면 차갑게 울었어요. 그래서 차게 울었다. 우는 것은 청각이에요. 소리니까. 소리잖아. 근데 차갑다는 것은 우리의 촉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울음을 차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청각을 촉각으로 표현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청각의 촉각화, 청각의
촉각화. 청각의 촉각화. 어떤 감각, 청각을 다른 감각으로 만들었어요. 화는 될 화자거든. 만드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걸 뭐라 해요? 공감각적 심상을 썼다 그러죠. 그리고 또 같은 말 감각의 전이를 썼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본다면 여기 평안도라는 곳과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어 있죠. 이런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했다는 것은 시에서 어떤 사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이어서 3년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힘들었죠? 고생